30년 후에는요 집값이 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럼 사라질 수도 있다가 아니면 사라진다. 사라집니다. 일단 당분간은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신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에서 인구 공부하고 있는 전영수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한국이 전 세계 출산율이 뒤에서 1등, 그러니까 꼴찌라고 하던데 얼마나 심각한 거죠? 조금 충격적으로 얘기하면요. 네. 인구학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가 네. 최근 5년 동안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고요. 0.81명입니다. 0.81명. 예, 이것은 그 국가 단위로 예, 1명 이하로 떨어진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없어요? 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구 통계 중에서 1명 이하로 떨어진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누구도 언급도 사실 하지 않았던 수준인 거죠. 그럼 대한민국이 최초의 기록을 세운 거네요? 그렇죠. 최초의 기록이자 지금 5년 연속 세계 신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그 변화들이 출산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옳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게 둥지를 떠나 서울로 왔는데 서울에는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는다라는 이제 청년들끼리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문제의 출발은 먹이인 거죠. 즉 장기 안정적인 소위 일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적어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그 담보라든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출산이라는 것은 본인이 부양해야 될 사람들을 늘리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선택은 웬만하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결과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수치까지도 떨어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일자리 문제인데 그렇다면 일자리는 왜 적어지는가? 결국 뭐 저성장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가사노동, 육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압박감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든 원인도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요. 근데 여전히 한국에서는요, 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 뭐냐면 남성 중심, 그 다음에 여성 보조적인 의식들이 여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사 분담률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분담률이 여전히 좀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하루 평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시간 이상, 한 2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가사 일을 하는 반면에 남자들은 그 10% 정도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여전히 성 역할 구조가 한국에서는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바뀌다 보니까 사실 젊은 20, 30대의 그 예를 들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죠. 예. 일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아니까 네. 소위 이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과 네. 출산이란 두 가지 카드를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고요. 아무리 이제 남편분이 출산을 도와준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뭘 한다고 이제 소위 이제 모티베이션이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더라도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의 결과 나는 출산이 아니라 커리어를 골라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집값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굉장히 크죠. 우리 출산율의 최근 10년 그래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집값의 그 10년 추이를 보면요. 정확하게 뒤집으면 일치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집값이라는 자원을 가지지 않은 후속 세대들이 봤을 때 사실 집이라는 건 굉장히 큰 자원이거든요. 그쵸. 이걸 획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가족을 결성하는데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는데 사실 이제 거의 포기 상태예요. 포기 상태죠. 뭐 지금 뭐 20, 30대만 포기인가요? 사실 뭐 40, 50대만 하더라도 자기 집이 아닌 경우는 네. 대부분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상 포기 살 수가 없어요. 거죠. 어떻게 사겠어요? 그렇죠. 평범한 직장이. 그렇다면 미래의 리스크를 걸 이유가 없어져요. 당연히 출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 집값의 안정세, 부동산 시세에 대한 안정세, 아까 이제 둥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둥지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면 어쩌면 알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심각한 재조정이 있지 않는 한 개전의 정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출산율이 낮아져도 대한민국의 집값은 안 떨어진다 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왜 안 떨어져요?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제 겉면만 봐서 그런 건데요. 네. 4인 가족이 한 집을 갖는 구조와 네. 1인 가구가 한 집을 갖는 구조, 집이 몇 개가 필요하죠? 4개가 필요하죠. 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집에 대한 수요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즉
사람이 줄어도 인구가 줄어든 사람들의 가구가 네. 늘어나면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인구는 주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거든요. 가구 수 늘어나니까. 당연히 분해가 되니까. 네네. 이렇게 늘어나면 이 사람들은 결국 그렇다고 얹혀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 집이 필요한 거거든요. 정상적인 어떤 4인 가족이 원했던 그런 집들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일치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집은 부족한 거예요. 집이 부족하고 특히나 그런 집을 갖고 싶은 공간이 서울하고 수도권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그런 거 아무리 만들어놔도요 관심 없잖아요. 1인 가구 계속 늘어나면 집값은 그러니까 집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금의 공급량으로는 그걸 커버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도 수도권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당분간은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거죠. 인구가 이제 분산되거나 네. 소위 이제 그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네. 어렵다. 젊은 친구들은 집은 바이하는 게 아니라 리브하는 리브, 구조다라고 맞아요. 이제 가치관이 이렇게 변해지면요. 네. 그동안 공급됐던 집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무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빈집 사태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수도권에서도. 그래, 서울에서도요. 왜냐하면 서울 인구가 지금 빠른 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은 어쩌면 아마 정점을 향해 이렇게 쫓아가는 과정. 근데 정점이 되게 그렇잖아요. 제가 뭐 예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런 거 하면 늘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언제가 하시는데 궁금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면 제가 투자하게요. 아, 그죠. 그거는 네. 아닌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아마 그 당분간이라는 거가 이제 시점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인 것인데 이제 경제학자로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 시점 차이는 아마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1, 2년 안에 이게 뭐 상황이 역전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추세적인 역전은 그래도 보통 한 10년, 20년 가까이는 시간이 걸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10년 동안 그렇다면 계속 폭탄을 돌려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제 탈출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사셔도 되고 만약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진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그래도 어쨌든 줄어도 한 10년 정도는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최소한, 예. 그죠? 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예. 10년 후에는 수도권이나 우리 광역시 인구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서울 수도권과 네. 기타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서울은 명확하게 인구가 줄고 있어요. 서울이 네. 인구가 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이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만약 가능하다면 서울이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수도 중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 잘 없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드물어요.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많이 있고 또 편하기 때문에 여기 있기를 원하는데 네. 못 있게 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 정부가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국가가? 아니요. 여기 못 있게 해요. 그쵸, 집값 너무 비싸고 다 생활비가 많이 그렇죠. 드니까. 다 서울 아파트 살고 싶죠. 못 사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아, 돈이 없어서. 예, 그렇게 싫으면 서울 떠나면 돼요. 근데 못 네. 떠나요. 왜? 일은 서울에 있거든요. 아, 이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서울 인구가 빠지는 거는요, 그들이 원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뭐, 밀려난 거네.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그죠? 추방이에요, 추방. 주방. 돈 그것도 없으면 나가라. 취약계층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천만 인구가 그 탈경이라 그러죠. 경을 수도를 떠나는 탈경.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한 20년 전부터 누적적으로 보여왔어요. 근데 가면 그 과거에는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쇄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총합을 하더라도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죠. 그게 최근에 특히 다 많아졌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에요. 집값. 그걸 집을 못 살 수가 버티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나가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서울에 일이 있으니까 서울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 인구가 서울보다 적었다가 이제 1,300만으로 훨씬 더 늘어났죠. 실제 이렇게 요거까지 사회 이동까지 반영을 한 저기 인구 추계를 보면요, 100년 후가 되면 서울 인구는 250만으로 줄었다. 250만으로 100년 후에. 예. 100년 후. 2세대 후가 이제 2060년인데요. 네. 2세대 후 2060년 되면 서울은 25개국 전부 다 인구가 하락합니다. 근데 경기는요, 네. 5개 지역은 2060년이 됐는데도 인구가 늘어나요. 그 5개 지역이 뭐냐면 네. 하나같이 기업 유치 혹은 신도시 개발이에요. 이게 2060년 문제는 2060까지 늘어나는데 그 이후에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추세적으로. 2060까지는 그래서 결국 증가하고. 경기 같은 경우에도 10년 후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얘기한 그 5개를 제외하면요, 지금 인구 줄고 있어요. 아,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아마 신도시라든가 새로운 기업 유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흡수 장치가 없는 공간들은 10년 후가 되면 아마 양극화가 벌어질 거예요. 아, 그 양극화. 경기도 내에서도 예. 양극화. 지금 벌써 우리 22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요, 103개인가 104개가 소멸 위험지구에 들어갔어요. 이게 경기가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네. 나머지 지역들은 다 거의 뭐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한 세대 안에 30년 안에 주민등록 인구 그러니까 계제 인구 제로 동네가 막 우후죽순 쏟아질 겁니다. 그럼 30년 후에는 집값이 막 폭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0년 후는 모르겠는데요, 30년 후에는요 집값이 뛸 리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물론 지금대로라면. 지금대로라면 특별한 중간에 뭐 변수가 굉장히 많은 뭐 제도 장치를 해가지고 맞아요, 뭐 하면 맞아요. 달라지죠. 근데 네.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이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대로 한국이 손 놓고 있으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거다. 인구가 줄어서 없어지는 국가가 될 거다. 최근에 모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일본을 두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죠. 네. 일본은 소멸할 것이다. 네, 머스크가 한국에 관심이 없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상황 보면 네, 소멸할 것이가 아니라 소멸한다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소멸한다. 네. 아, 한국은- 왜냐하면 머스크가 지적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출산율이 지금 1.45예요. 네, 우리나라는 0.8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두 배 차이거든요. 머스크가 왜 1.45를 걱정하죠? 0.8인 한국도 있는데. 맞아요. IMF 총재였던 르가르도 같은 경우에 한국을 집단 자살 사회라고 표현해요. 집단 자살 사회. 그러니까 자살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사회라고. 그것도요. 아까 얘기한 5년 동안에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2017년에 그런 발언을 했어요. 아, 정말 심각하구나. 그 5년 동안의 변화까지 받아들이고 만약에 르가르도한테 다시 한번 물었을 때 뭐라고 가인표했을까?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럼 사라질 수도 있다가 아니고 사라진다. 지금 상황이라면 사라집니다. 한국 사람. 예, 언제쯤? 사라지고요. 그 감사원에 네, 소위 네. 사회이동까지 넣은 통계를 보면요. 원래는 한 600년 정도 봤는데 네. 지금 수준으로 보면 뭐 한 5세대 후 정도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제로로 수렴합니다. 예, 한국인이라는 게 제로로 수렴한다는 거.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가요. 안 가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안 갈 텐데 적어도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대응을 하거나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죠. 그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해법. 한국은요, 네.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는구나. 불가능에 가까운 불가능해요. 미션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삼으면요, 갈등만 커져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 더 많이 하면 돈 많이 줄게 이런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거 돈 줘가지고 출산할 것 같으면요, 선진국들은 숫자 엄청 늘어났어요. 아, 돈 줘서 애, 예, 돈 줘서 애 주는 주는, 게 그러니까 아니구나. 애가 늘어나는 상황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고요. 인구 증가가 아니라 인구 감소를 저지하거나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덜 떨어지는 방식으로서의 정책을 가주는 게 네. 옳죠. 그래서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 인자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가져야 돼요. 이 원인 인자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즉 인구가 많이 태어나는 지역에서 적게 태어나는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고요. 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지역에 많이 내려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즉 뭐 이번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이 사실은 즉각적인 실효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산을 많이 태어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사회 이동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인구 감소가 가져올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주는 게 당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태면 한국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국가잖아요. 역동적인 국가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한국 사회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압축적으로 경험한 국가예요. 즉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장점들의 인구 문제를 풀어내는 의지와 능력과 여러 가지 구조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선진국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도 어쩌면 한국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잠재적으로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늘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면을 벗기면 그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인구 문제는 현상입니다. 현상인데요. 현상이 진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접근 자세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정부도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 신정부에서는 소위 인구와 관련돼 가지고 좀 전폭적인 관심과 애정과 더불어 구체화된 방식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들을 좀 현재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